이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어떤 사연인지 먼저 인터뷰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54세 여성입니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요. 몇 주 전에 갑자기 새벽에 누가 저희 집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누구지 하고 열었더니 사촌 동생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너 이 새벽에 웬일이야? 그랬더니 언니 나 췌장암인가 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CT를 찍었더니 이제 췌장암 소견이 보인다. 검사를 다시 한번 해보세요 하고 그래서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갔어요. 가서 CT를 다시 찍고 검사를 했더니 역시나 췌장암 말기였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친구가 동생이 엄마 아빠도 다 돌아가시고 그런 시한부 인생을 살게 돼서 이제 갈 데도 없고 그 새벽에 절 찾아온 건 저 하나밖에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엄청 고민을 많이 했대요. 들어갈까 말까 두들길까 말까. 그래도 방법이 없어서 그냥 왔다고 하더라고요. 와서 저도 일단은 그래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고쳐줄게 얘기는 했는데 지금 한 달 하고 이제 항암 2번 받았거든요. 한 일주일간은 굉장히 아파하더라고요. 먹지를 못해요 아예. 그냥 이렇게 숙이고만 있어요. 제가 일부러 이제 음식을 그때그때 해 먹이려고 막 하는데 저한테 소리를 지르더니 소풍 가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소풍 걔도 그게 아니었을 텐데 그 소리를 이렇게 질러서 아 얘가 이제 많이 예민해지고 있구나 느꼈어요. 근데 너무 주위에 암 환자도 없었고 제가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얘를 정말 어디까지 내가 보살필 수 있을까 그것도 고민이고 그런저런 고민이 있습니다. 아니, 듣기만 해도 정말 먹먹해지는 사연이에요. 정말 의지할 데 없는 사촌 동생인데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내가 간병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사실 암 중에서도 췌장암이 예후가 제일 좋지 않다는 얘기를 전 들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런데다가 말기암이다. 본인 당사자는 또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지켜보는 가족은 더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쵸. 진짜. 근데 어떻게든 살려주고 싶은 그 마음이 간절할 텐데 그 고통스러운 그 모습 보면 진짜 힘들거든요. 좀 막막할 것 같아요, 진짜. 네. 이 사촌 동생 분이 얼마나 막막했으면은 그 새벽에 그렇죠. 사촌 언니 집 문을 두드려가지고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용기 있는 일이긴 한데 네. 근데 사연 듣는 내내 이렇게 딱 먹먹하죠. 가라앉으면서 먹먹해지고 좀 그러는데 네. 정말 사촌 동생 입장에서는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뻗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연자분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를 좀 두렵고 뭐 놀랍고 뭐 안타까운 마음 뭐 이런 것들이 막 교차하는 그런 좀 복잡한 심경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췌장암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초기에는 이렇다 할 증상도 없고 그래서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근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증상이 발현되고 그때 병원을 가면 이미 말기 판정에 너무 늦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사연 주신 분의 사촌 동생분도 나이가 젊거든요. 그래서 더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 사연자분이 저랑 동갑이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 사촌 동생도 한참 뭐 일을 하고 한참 뭔가를 누릴 그 나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한 40대 아니면 30대 이렇게 될 텐데. 근데 정말 하늘도 무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을 때 이런 암세포가 들어오면 되게 확진도 빨리 된다 그러더라고요. 확산이 빨리 되면 그것도 너무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네. 이 췌장암이 좀 진행이 보이지 않게 좀 빠르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췌장암 걸린 사람들은 왜 이걸 늦게 이렇게 발견을 했을까라는 후회도 들고
또 원망이 좀 더 먼저 들 것 같아요. 그쵸. 이거는 이게 왜 나한테 왔지? 내가 뭐 잘못했나? 그래서 막 하늘을 원망하게 되는. 예, 왜 나한테 이게 진짜 거의 이 췌장암 말기 이른 선고를 받았다 그러면 거의 그냥 사망 선고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너무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좀 맞아요.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환자 본인도 굉장히 힘들 네.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거 간병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데 이게 주변에 그런 경우 많이 보고 저도 사실은 큰 수술을 한번 해봤었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이게 사람이 몸이 아프면 짜증이 나요. 그래서 저도 저희 집사람한테 그때 막 짜증내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간병이 상당히 힘든 건데 혹시 주변에 뭐 저희 아버님이 간암으로 9년 동안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옆에서 저희가 다 이렇게 지켜봤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감정 표현을 진짜 안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정말 아파도 아픈 것 같지도 않고 안 아프면 그냥 안 아픈가 보다 이렇게 보일 정도로 감정 표현이 없으신 분이신데 너무 아프니까 어떻게든 살아야겠다 생각에 그러니까 당신이 드시고 싶은 게 뭐가 없다면 그거 좀 해달라고. 내가 이거 좀 살겠다고 먹겠다고 해달라는데 왜 그걸 못 해주냐고 소리를 한번 탁 지르신 적이 있는데 아버님 저 정도면 얼마나 당신이 힘드셨으면 저렇게 표출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짜증도 그렇게 많이 내시는 분이 아니신데 막 한번 폭발한 적이 있으시거든요. 너무 힘드시니까.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네. 뭐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셨는데 또 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네. 그래서 아버지도 계속 그런 얘기 하셨어요. 얼마 벌어놓지도 못했는데 병원에다 다 주고 가는 것 같다. 그래 맞아. 예, 근데 계속 자기 원망만 하시다가 네. 돌아가셨고 막 이래가지고 또 부모님 생각나고 그러니까 또 가슴이 먹먹해지고 또 그러네요. 네. 예. 근데 이렇게 가족 중에 누군가 아플 때 병간호를 누가 해야 하느냐 이것도 사실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픈 당사자는 다른 사람한테 당신 몸을 못 맡기겠대요. 그러니까 제일 부담 없고 제일 만만한 사람이 그냥 배우자예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버님도 어머님이 다 병간호하셨고 저희들은 그냥 옆에서 그 보조 역할밖에 못했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가족이 제일 우선. 엄마한테는 근데 남편보다는 이렇게 딸한테 이렇게 부탁하는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거를 다른 분한테 맡기는 건 돈도 신경 쓰이고 부탁하는 것도 신경 쓰이고 제일 가족이 제일 편하다고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그 간병인을 두고 있었는데도 아버지가 이제 몸이 이제 불편하니까 네. 완벽히 다 못 맡기시는 거예요. 또 맞아. 간병인 분은 또 대부분 여성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난생 처음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저를 닦아준 적은 있어도 그렇지. 제가 아버지 닦아드린 적은 처음이었던 거예요. 그래. 네. 그렇게 돼요. 맞아.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직계예요. 그러니까. 맞아. 근데 여기서는 사촌 동생. 근데 이게 어려운 췌장암이에요. 뭐 어쨌든 마음이 양쪽 다 무너질 텐데.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우리가 이런 그 어렵고 꽤나 무거운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는 것도 동시에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근데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촌 동생이잖아요. 우리 사연자 착하다. 정말 착하다. 네. 그 말씀 먼저 드리고 싶은 게 이거 손 내밀어서 누군가 요청한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사실 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 암인 것과 남이 암인 건 달라요. 맞아. 또 내 가족이 암인 것과 다른 사람이 또 암인 것도 다릅니다. 또 다른 사람이 그 간병을 하는 것과 내가 그 간병을 하는 건 완전히 다른 일이에요. 이런 아주 복잡하고 그리고 이 무겁고 더군다나 우리가 간병도 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특별히 이래 암 간병이라는 건 굉장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간병 플러스 때로는 비용의 문제고 병원비의 문제도 함께 또 플러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사실 나중에 굉장히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지금 이게 급성 질환이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말기라고 하니까 선뜻 이 간호를 시작했고 또 간병을 하겠다 다짐을 하고 또 보니까 약간 또 눈물도 흘리시면서 그 나의 혈육인 그 일부의 DNA를 공유하고 있는 그 동생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계신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지금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안병동에서 상담을 할 때에도 건강하게 돌아오신 분들이 나중에 나갈 때는 정말 완전히 다른 분이 돼서 나가는 걸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는 당사자도 감정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몸의 변화, 감정의 변화 엄청나게 나타나고요. 네.
간병하시는 분들 역시 처음에 시작했던 그 힘찬 다짐과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몸도 지치죠, 마음도 지치죠. 상대방은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예민하게 나오죠. 거기다 간병비에 대한 부담이 있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간병이라고 하는 주제가 이게 지금은 사회적인 주제가 됐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저도 주변에 암 환자가 지금 한 2주 사이에 6명의 친구가 지금 암이라고 얘기를 들어서 저도 요새 머리가 굉장히 복잡한데 일단 우리 사연자 정말 대단하신 분이고 동시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조금은 선택할 여지를 몇 가지 생각해야 하셔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근데 지금 사연들 보면 동생분은 항암 치료 받으면서 뭔가 살고자 하는 의지가 좀 보이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건강 프로 이런 데 보면 그 암 투병 중이신 분이 기적적으로 뭐 완치 판정을 받았다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연자분도 내가 고쳐줄게, 너 살 수 있어요. 그 희망을 주고 희망을 가지고 막 간호를 해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 쉽지만은 않거든요. 좀 되게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예. 이 항암 치료라는 게 이게 뭐 저도 뭐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주변에서 항암 치료 받아보신 네. 분들 이렇게 보면은 이게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힘들죠. 막 입안이 다 헐어가지고 이 뭐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맞아요. 예, 그리고 또 치료 받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많이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뭐 멘탈이 나간다 뭐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 환자 입장에서는 진짜 몸도 불편하고 마음도 모두 지쳐가고 또 이거 또 간병을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촌 동생분도 보면 괜히 빽 하고 소리 지르고 맞아. 막 예민해지는 거예요. 이게 작은 자극이 들어와도 참지 못하고 이렇게 환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감정 주체를 못하는 폭발하는 상황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 아버님도 색전술이라고 그래서 그것도 항암 치료를 22번 정도 하셨고 그 어려운 거. 가기 전 며칠 전부터 사람이 예민해져요. 근데 그 느낌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다녀오셔서 치료받고 오셔서도 아주 예민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먹어야 되는데 입도 너무 껄끄럽고 그래서 집에서 막 차려드리잖아요. 그러면 자, 김 내고 한번 먹어봐요. 막 이러잖아요. 당신 입에 안 들어가는 거야. 모래알 씹는 것 같고. 근데 아우 좀 드셔봐. 억지로 먹어봐. 옆에서는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당사자는 그게 안 되거든요. 이게 지금 이 상황인 것 같아요. 잘해주려고 막 차려주고 했는데도 무슨 소풍가? 지금 놀러 가는 거야? 막 이렇게 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난 이게 입에 안 들어가는데 뭐 이런 걸 차렸냐 하고 소리 지르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환자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이 보호자, 뭐 간병하시는 그 뭐 여러 가지로 이해가 되는데 단순히 힘든가 보다 뭐 이게 아니라 네. 정말 되게 아픈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자신의 한계를 자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 나 여기까지는 내가 오늘 여기까지는 견딜 수 있는데 여기보다 더 좀 심해지면은 가버리면, 나 이거 좀 손을 놔야 되나 뭐 그래, 이런 놔야 돼. 고민들도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박상민 씨 아버님 얘기하셨는데 그 상황이 입에 침이 다 말라 있는 상황이에요.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입에 침이 다 말라 있는 상황에서 뭘 드시라고 그러면 그게 안 먹히냐고. 들어가, 안 먹히죠. 들어가. 근데 이렇게 굉장히 사람이 예민해지는데 이 예민한 감정을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그 환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저는 이런 말기암 환자들 이제 보통 병원에서는 터미널 환자라고 부르는데요. 사실상 이 환자들은 극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통증 정도가 이제 상상을 초월하는 통증이기 때문에 되게 이런 통증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뭘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잘 아시겠지만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상처나 자기 고통에 대해서 옆에서 이러니 저러니 해도 자기만의 절대값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암 치료와 관련해서는 특별히 항암 치료와 관련해서 이 절대값이 상상 초월하게 큰 겁니다. 사람이 이걸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생각될 정도로 그만큼 굉장히 큰 고통인 건 확실하긴 한데 주변에서 도와줄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아서 주변도 어렵고 당사자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인 게 바로 이 이제 큰 아주 극악의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심리학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분이 이제 말기암 환자들에 대한 아주 대대적인 연구를 한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이 보여주는 이 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까지의 그 과정을 총 5가지 단계로 나누고 있는데요. 이 5단계 중에 첫 번째가 부정입니다. 이거는 금방 나을 거야. 내 병은 오래가는 병이 아니야. 나한테 이런 병이 왔을 리가 없어. 이렇게 부정하는 단계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분노의 단계입니다. 왜 신은 나에게 이 시점에게 하필 이때 하필 나에게 이런 재앙을 주셨는가. 내 상황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각하게 분노하고 화돈하고 그러면서 이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인 선택도 생각하고 막 이런 시기거든요. 네. 이런 시기가 있다가 세 번째가 되면 타협 시기가 도달합니다. 타협. 신에게 구해보는 거죠. 나의 생명을 한 번만 구해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고 저렇게 하겠고 또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네 번째에 가면 이제 우울의 상황에 들어갑니다. 이제 어떤 것도 변화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상황은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갈 것이다. 나 이제 끝을 향해 걸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경험을 하고요. 마지막에 돼서는 이제 수용이라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어쩔 수 없는 내 상황을 받아들이고 타인들과 곧 나를 도와주시는 분들하고도 화해하고 무엇보다 내 자신하고도 화해하고 이런 과정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지금 이 굉장히 예민해진 상태에 있는 분들은 통증 때문에 이 모든 과정에 이 예민함이 나타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동생의 상황이 지금은 두 번째 상황에 있는 분노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다만 분명한 건 이건 이 개인이 내는 감정이라고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건 병이 만든 감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통증이 내가 거칠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과정을 넘어서면 통증이 내 혀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맞아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과정이라 주변 분들의 조금 도움과 또 양해와 이해가 좀 필요한 과정이고요. 다만 이 모든 과정을 어느 시점까지 내가 이 과정을 함께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 언니의 고민은 깊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췌장암 말기에 이 아픈 동생이 직계 동생이 아니잖아요. 사촌 동생. 사촌 동생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 끝까지 내가 간호를 해줘야 되나 이것도 좀 큰 고민이 될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네. 이게 이제 고민이 깊어지는 게 우리가 이제 암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특수한 병이기도 하고 암이 각 종류마다 또 개인마다 굉장히 차이가 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췌장암 말기입니다. 그러면 뭐 시한부가 뭐 얼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딱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보는 것 순간순간이 다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 급성 질환이 발생한 시점에서 나타난 통증의 크기도 굉장히 크지만 이 통증의 크기만큼이나 이 질환이 얼마나 오래 가고 이 간병이 얼마나 오래 가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누가 얼마나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가족마저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어쨌든지 간에 어렸을 때 물론 친했고 유일한 혈육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사촌지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의무의 영역에서는 1.5로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의무가 1이라면 지금 사촌 관계는 1.5 관계로 넘어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내가 어느 시점에서 뭘 어느 정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가족일 때 의무감보다는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병원에 가보시면 굉장히 여러 도움의 창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병원에 가보시면 거기 사회복지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병원에는 연결된 호스피스도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제일 이제 마지막 항목 자기 돌봄의 영역까지 이 병원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함께 어떤 영역을 도와주시냐면 지금 어떤 방식으로 이 환자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관련해서 사회적인 시스템에서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사회복지사가 제공해 줍니다. 가서 물어보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이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마지막 단계 가서는 가족도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돌봄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가장 대표적인 말기암 환자들을 위한 도움기관 호스피스가 있습니다. 이 호스피스를 이제 어떻게 할지 알아보시고 이 동생에게도 이 과정을 설명하시는 과정이 좀 있어야 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 그 동생을 돌보는 과정에 사실 이 언니도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피폐해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돌보는 가족의 상당 부분이 우울증을 동시에 경험하기 때문에 네. 자기 돌봄의 방법도 반드시 함께 찾아가셔야 될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사연자분이 정말 걱정되는 건 또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영상 보겠습니다.
사실은 그냥 믿겨지지가 않고 그냥 꿈인 것 같았어요. 가장 무서운 거는 이제 이따가 동생이 가고 난 그 자리가 생각하면은 지금도 머리가 다 빡빡해가지고 삐쩍 말라있는 뒷모습을 보면 너무 속이 상한데 이따가 가고 난 후에 제가 과연 정상으로 잘 살 수 있을까? 아, 이 영상까지 보고 나니까요. 마음 정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간병을 하신다는 의지가 있는 거고 네. 이제 떠난 자리에 대한 상실감 같은 것도 얘기하고 왜요? 이게 이제 흔히 이걸 사전에도 혹은 상상에도라고 부르는데요. 이미 떠났을 때 이때는 어떨 것인가에 대한 여러 생각이 드는 건데 이게 뭐 갑작스러운 관계가 아니라 과거에도 함께 있었던 관계고 현재에도 함께 있는 관계고 그리고 대신에 앞으로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또 빈 공간이 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애도가 없을 수가 없죠. 굉장히 이 상황을 공황처럼 아마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거치고 계실 텐데 저는 꼭 상담 받으시라. 지금 현재 돌봄이 끝난 자리가 시작되자마자 할 수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 받아가시면 특별히 병원하고 연계된 상담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꼭 가셔서 일주일에 한 번씩 미리미리 상담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이를테면 하나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분하고의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 네. 두 번째로는 또 시스템 그중에서도 호스피스와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세 번째가 제가 자기돌봄 말씀드렸는데요. 이 자기돌봄에 관한 걸 그냥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게 나와 함께 했던 이 순간을 고통의 자리로 가지고 있다가 이분을 떠나보내면 마치 내가 뭔가 잘 못해서 그가 떠난 것 같은 이런 죄책감을 가질 수가 있는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연자님.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이건 현대 의학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누구도 하지 않겠다고 있는 그 부분을 본인이 선택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신 거예요. 죄책감 갖지 마시고 이 마음의 빈자리에 대해서 반드시 꼭 상담 받아가시면서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삶의 제자리 페이스를 잘 찾아가시기를 보내드립니다.